네, 안녕하세요. 고려대 구로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혁입니다. 오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무슨 질환이죠?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고 하는 질환은 대표적인 호흡기내과 질환인데 이름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외국어로 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라고 하는 질환을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좀 말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의미를 각각 살펴보면요. 이제 만성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혹은 1주, 2주 사이에 질환이 생기고 하루 이틀 사이 치료해서 좋아지는 질환이 아니고 적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 년 동안 점점 나빠져서 생긴 질환이고 또 그렇게 오래 치료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폐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막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 숨을 마시고 또 숨을 내쉬고 하는데 그 내쉴 때 좁아지는 이제 기도가 좁아져서 잘 숨이 내쉬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숨을 쉴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숨을 쉬는 것과 달리 조그마한 빨대를 물고 숨을 쉬면은 굉장히 숨을 쉬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폐 질환이란 거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숨길이 좁아지는 그런 폐 질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질환명이고 영어로는 COPD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왜 그런 상황이 생기는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간략하게 그림으로 보시면은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저렇게 넓게 뚫려 있는 기관지가 염증이 생기고 그 안에 가래가 많이 차면서 이제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폐기종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포도 모양으로 생긴 우리의 폐포가 이제 파괴되면서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이제 커다란 이제 흐물흐물한 풍선처럼 변하는 거예요. 풍선이 작고 탄력이 좋아야 이제 강하게 숨을 내쉴 수가 있는데 그 풍선이 커지고 흐물흐물해지면은 바람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이제 그렇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얼마나 이제 흔할까요? 되게 생소한데 생소한 것 치고는 굉장히 이제 흔합니다. 40대 이상의 전체 인구를 살펴보면은 10% 이상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 비율은 60대가 되면서 급속도로 올라가요. 40대에서 폐활량 검사를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준에 맞는 게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60대, 70대까지 올라가면서는 20%, 30% 가까이 올라갑니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그 비율이 높고 폐에는 안 좋은 인자 중에서 유명한 게 이제 흡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을 과거에 하셨거나 현재 흡연을 하거나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잘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3분 중에 1명은 폐활량 검사나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는 검사를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나옵니다. 되게 흔한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70대 이상의 분들은 젊은 시절을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사회적인 환경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 이제 흡연도 지금보다 훨씬 더 흔했고 또 공공장소나 흡연에 대한 문화도 많이 이제 좀 너그러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로는 당시에는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면은 담배를 이제 보급을 해 줘서 전 장병들이 이제 흡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고 또 훈련하다가도 이제 흡연 시간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흡연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또 이제 대학교 강의실 이런 데서도 교수님들도 흡연하시는 경우도 흔했다고 하고 그만큼 좀 흡연이
관대했던 사회인 거예요. 그런 젊은 시절을 겪으신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이 70대, 80대가 되시면은 폐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지금 이제 만성 질환이 잘 생기는 나이가 되셨다고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플라워 님이 그 기침을 자주 하시고 최근 일주일 정도 기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사실 만성이라는 기간은 아닙니다. 보통 만성이라고 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걸 말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과거에 좀 폐가 좀 안 좋을 만한 상황이 있었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흡연도 그렇겠고요. 뭐 직업적인 노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뭐 결핵이나 홍역, 백일해 같이 심한 폐 감염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은 꼭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것도 측정을 해보잖아요. 꼭 어떤 질환이 있어서 측정을 한다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또 이상 수치가 나오면은 병원에 가서 선생님과 상의하고 하는 것처럼 폐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이렇게 전 국민적으로 많이 있는 질환인데 실제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좀 생소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결핵 및 호흡기 학회에서 이런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질문 받으신 분들 10분 중에 7분은 잘 모른다 혹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비율이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잘 생기는 분들이 더 잘 모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흔하고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질환인데 잘 모르시고 계셔서 이렇게 오늘처럼 강의도 하고 이 질환을 널리 알리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은 혹시 주변에서 나이가 많으시고 흡연을 하시고 하면은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병도 있더라. 되게 흔하고 또 남자분이고 70대가 넘어가면은 3명 중 1명이라는데 한번 검사를 해보거나 거기에 대해서 폐 건강 관리를 해보면 어떻냐 이렇게 좀 그 권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무엇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지를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아래쪽에 흡연이라고 돼 있죠. 담배를 피게 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가 초콜릿, 설탕 같이 단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병이 생기고 또 음주를 많이 하면은 이제 간 질환이 생기고 짜고 이제 그런 음식을 먹으면 고혈압이 많이 생기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흡연이에요. 흡연을 많이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분들은 담배를 안 폈는데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생겨요. 그 원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유전 질환이 있어서 유전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발달 장애라고 해서 어려서 이제 뭐 심하게 아팠다든가 뭔가 어려서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어려움이 있다거나 하면은 그 폐 자체도 성장을 좀 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잘 생겨요. 그리고 또 폐 감염이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아까 이제 뭐 코로나 걸리셨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질환에 걸리고 그 질환에 걸렸을 때 증상이 심하지 않고 회복이 잘 되면은 대부분은 이제 후유증을 남지 않지만
어떤 폐질환이든 그 폐 감염 정도가 심하고 회복하는데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결핵이에요. 결핵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6개월 치료를 하고 길게는 1년 넘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흉터가 많이 남고 그런 흉터가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폐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저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데 공기 오염 물질도 이제 폐질환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우리가 뭐 연탄도 떼고 뭐 아궁이에 그 나무 장작을 떼서 음식도 하고 난방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 안에 소각장이라고 있어서 쓰레기를 이제 막 태우면서 그렇게 어 쓰레기 처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새카만 연기들이 이제 막 나오잖아요. 그런 연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무 타는 연기, 쓰레기 타는 연기 이런 연기를 마셔도 흡연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요. 그래서 그러한 대기 오염 물질도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킵니다. 그 오은성 님께서 저도 흡연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제 아직 30대신데 지금이라도 끊으면은 이제 폐질환 걱정을 안 해도 될지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우선은 금연은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이제 폐질환이 흡연을 멈춘다고 해서 폐 상태가 바로 회복되는 게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나빠지는 게 바로 멈추게 되고요. 이전에 손상받았던 부분이 아주 다 돌아오진 않지만 지금 금연을 함으로써 정상인과 남은 삶은 같은 상태로 이제 폐 상태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흡연한 건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금연은 또 더군다나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금연을 하시면은 또 체력 관리 잘 하시면은 향후에 폐질환이 발생할 위험도는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제 어떻게 진단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중요한 거는 폐활량 검사예요. 강희슬 님이 질문도 주셨는데 폐 기능 검사라면 검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우리가 그 고혈압을 진단하려면은 혈압을 측정을 해야 되죠. 당뇨병을 진단하려면은 혈당을 이제 재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하려면은 폐활량을 검사해야 돼요. 폐활량 검사 방법의 기본적인 거는 숨을 최대한 많이 마셨다가 최대한 세게 내쉬는 검사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마시고 내셨을 때에 그런 내가 얼마나 잘 마시는지 못 마시는지를 보이는 사진처럼 기계에 연결해서 저렇게 입에 물고 최대한 세게 마셨다가 최대한 세게 내쉬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가 됩니다. 물론 그거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약물을 투여하고 검사를 하기도 하고 조금 기도 염증을 보거나 하는 다른 종류의 폐기능 검사도 있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그 크게 숨을 마셨다가 내쉬는 이게 기본적인 폐기능 검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폐기능을 측정을 해서 우리 폐기능의 그런 마시고 내쉬는 정도를 보고 그 정도가 정상 범주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그렇게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의심되는 분의 폐활량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마시는 거, 내쉬는 거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폐쇄성이라고 해서 내쉴 때 잘 안 쉬어지는 질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신 공기 대비해서 내쉬는 공기의 양이 얼마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초 동안에 마신 공기의
70%를 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정상적인 범주라고 보는데 그만큼을 내쉬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도가 좁아져서 '마시는 거는 잘 마셨는데 내쉬질 못하는구나.'라고 하고 그러한 상태가 아까 설명드렸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유발 인자와 연관이 있고 그와 관련된 환자분 증상이 있으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폐활량 검사가 기본이지만 최근에는 CT를 찍어서 진단을 하기도 하고 또 폐활량 검사가 좀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이제 좀 고령의 환자분이시거나 좀 이제 정신질환이 있으셔서 약간 경도 치매가 있으시다 이러면은 그렇게 마시고 내쉬고 하는 거를 이제 지시에 따라서 잘 하시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폐 기능이 정상이어도 이제 조기에 이제 나빠지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혈압 전 단계나 당뇨 전 단계나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도록 CT를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진단에 이제 크게 두 개는 폐활량 검사가 제일 중요하고 보조적으로 검사를 한다면은 폐 CT가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폐 MRI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흔히 이제 MRI가 고가의 검사고 고가의 검사면은 더 좋은 검사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MRI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이 이제 CT보다 깁니다. CT는 10분 이내, 길다 하더라도 15분 이상을 넘진 않아요. 저 동그랗게 도너츠처럼 생긴 통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폐 사진이 얻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폐만 보기 때문에 조영제도 특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MRI는 적게는 2-30분, 길게는 그 이상의 시간을 통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호흡을 이제 계속하게 되고 그렇게 호흡을 하게 되면은 폐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가장 적절한 영상 검사를 꼽자 하면은 CT가 될 것 같아요. 강의슬님이 또 간접 흡연도 위험 요소가 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 간접 흡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위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CT를 찍으면은 폐가 이렇게 파괴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서 보이는 거는 담백하게 보이면은 경고 문구들이 있는데 그 경고 문구에 삽입되는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예요. 분홍색으로 예쁘게 건강하게 있어야 될 폐가 흡연을 하거나 이제 안 좋은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은 이렇게 검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모습을 CT로 보면은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CT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폐활량 검사로는 기능적으로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CT로는 육안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폐에 파괴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흡입기입니다. 우리가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면은 안약을 주죠. 그리고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면은 연고를 바르고 그리고 귀가 안 좋으면 귀에 이제 이용액을 넣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눈이나 귀나 이런 장기들이 먹는 약으로 그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장기에 약이 잘 도달되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폐도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약보다 직접 폐에 약을 마셔서 주입해 주는 흡입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치료입니다. 김대필님께서 만성이면은 약물 치료랑 회복, 재활 등을 병행해도 완치는 어려운 질환인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다른 만성 질환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만성 질환이 고혈압과 이제 당뇨병일 거예요. 고혈압과 당뇨병도 내가 고혈압에 진단됐다라고 하면은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고혈압이 나았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관리를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약을 많이 먹는 분도 계시고, 약을 한 알 정도만 드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약물 치료를 안 하고 그냥 생활요법만으로 관리하시는 분도 있죠. 그런 것처럼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환자분의 중증도에 따라서 약물의 사용과 재활 등을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완치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잘 관리해서 이제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러한 그 흡입기 약물들, 한국에는 4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한테 뿌리게 됩니다. 엔젤님이 흡입기는 수시로 뿌리는지 아니면 증상이 있을 때만 쓰는지 성분은 어떤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은 하루에서 보통은 1회를 쓰게 되고 혹은 2회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사용을 하고 증상이 심해서 여러 번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러한 약물은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 번 투여하고 하루에 이제 더 쓰지는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의 주 성분은 기관지를 좁아진, 아까 폐쇄성이라고 했잖아요. 좁아진 기관지를 넓혀주는 기관지 확장제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의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있는 약을 쓰게 되고요. 표준적으로는 두 가지의 기관지 확장제가 병합된 약을 씁니다. 간혹 가다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약을 쓰기도 하지만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좀 증상이 심한 분들에 한해서 필요성을 검토한 다음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흡입기들을 하루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약에 따라서 마셔서 치료를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대부분 처방되는 약은 하루 한 번 쓰는 약으로 처방이 많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본적인 약은 흡입기인데 흡입기를 환자분들이 또 병원에서 많이 처방이 안 되고 또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뭐 지역별 기관지 흡입제 확장 처방률이나 사용률을 보면은 많은 데는 뭐 80%도 됐지만 적은 데는 50% 이하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먹는 약으로도 마시는 흡입기만큼 그런 탁월한 효과를 내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흡입제를 대체하거나 흡입기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는 먹는 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료 지침도 그렇고 이제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진료 지침에서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표준 치료는 흡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흡입제를 좀 이제 생소하고 먹는 약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아는 병원 약이니까 먹는 약을 처방받고 싶지만 내가 만약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면은 그 기관지 흡입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뭐 엔젤님이 이제 만성 기관지 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그리고 만성 기관지 염에 대해서 뭐 치료나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요. 만성 기관지 염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 타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단계라고 보지는 않는데 만성 기관지염이 있으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없을 수도 있긴 한데요. 보통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서 만성 기관지염이 주로 있거나 혹은 폐기종이 주로 있거나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분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 자체는 어떤 질환명이기도 하지만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침이나 가래 이런 게
1년 혹은 2년 기간에 3개월 이상 많이 있으면은 만성기관지염이라고 해요. 근데 그 기침이나 가래가 어떤 분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기관지 확장증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 만성 기관지염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한 형태로 있다고 하면은 기관지 확장제도 쓰고, 가래가 많이 불편하다면 가래를 줄여주는 진해 거담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관지 확장제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치료 목적이라고 하면은 하루 한 번 매일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급성 악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갑자기 나빠지는 걸 급성 악화라고 해요. 대부분의 호흡기 질환은 급성 악화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급성 악화라는 말이 좀 생소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급성 악화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 사람들한테 말해도 대부분은 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생소합니다. 천식도 급성 악화가 있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급성 악화가 있고, 또 다른 호흡기 질환인 기관지 확장증도 급성 악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폐질환을 진단받았다고 하면은 갑자기 나빠지는 급성 악화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급성 악화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한테는 매우 안 좋은 현상입니다. 급성 악화는 그럼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크게 증상이 없을 때 안정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거를 이제 급성 악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급성 악화가 왜 생기느냐를 알아보면요. 제일 흔한 거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흔히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폐가 안 좋아서 감기에 걸려도 조금 더 오래 가요. 혹은 감기 걸려서 다른 가족들은 금방 낫는데 저는 몇 달을 고생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순히 감기에 걸린 걸 수도 있지만 감기를 일으키는 혹은 감기를 일으키지 않고 뭐 폐렴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갖고 계시는 만성 폐질환이 급성 악화가 된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하면은 내가 혹시 만성 폐질환이 있지 않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또 앞서 설명드렸던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위험 인자가 있으면은 혹시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서 그렇게 겨울철에 악화가 되는 게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급성 악화가 오면은 급성 악화 단계에서 심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최악의 경우 이제 생사를 막 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급성 악화가 회복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 급성 악화에 생기면 두 번째 급성 악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급성 악화가 계속해서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생존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급성 악화가 있는지를 보면은 뭐 그냥 기침이 늘 수도 있고요. 가래가 늘 수도 있고, 숨이 찰 수도 있고,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고 평소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게 나빠지는 호흡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병원에 와서 급성 악화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급성 악화 치료를 해야 돼요. 급성 악화의 치료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는데요. 급성 악화를 잘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에 왜 내가 급성 악화가 왔는지를 평가를 하고 급성 악화가 또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제 우리 체크리스트를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왔던 질문들 이제 다 얘기를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여서 또 환자분들 그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오영도님께서 주제랑은 상관이 없긴 한데 2019년도에 건강검진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외래 진료는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폐섬유화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셨어요. 일단은 2019년도에 건강검진에서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폐섬유화증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조금 혼동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검진에서 CT를 찍고 폐에 섬유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CT상 폐에 섬유화가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폐에 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가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고 해서 폐섬유화증이란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19년도 건강검진에서 나한테 폐섬유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폐섬유화가 생긴 건지 외래 진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외래 진료를 받으셨고 그 진료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폐섬유화다. 아마 친정 아버님도 그러한 경우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폐섬유화증은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단순히 관찰할 경우 경과가 별로 좋지 않은 질환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섬유화의 진행을 막아주는 항섬유화제가 개발이 되어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에 폐섬유화증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폐섬유화증이 부모님이 있다고 자녀가 다 있는 거는 아닌데 있을 확률이 높고 유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 중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버지도 폐섬유화증이고 작은아버지도 폐섬유화증이고 이렇게 여러분이 폐섬유화증이 있다고 하면은 유전적인 요소가 좀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젊어서부터 검진을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더위 먹은 북극곰님께서 합병증도 많이 걱정을 해야 되는 질환인지 얘기를 주셨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합병증이 많이 있어요. 폐렴이나 신부전으로 연관된 질환으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먼저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질환을 잘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도 폐 기능이 또 잘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에서 오른쪽 심장에서 폐로 혈액을 보내고 그 혈액이 산소를 받아들여서 왼쪽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고 그걸 또 우리 몸 전체에 공급을 해주는 그러한 순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심장의 오른쪽은 폐로만 계속 혈액을 보내고 주고받고 해요. 그만큼 심장과 폐는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으면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동반 질환도 안 생기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다고 하면은 폐렴이 직접적으로 생기는 건 아닌데 폐렴이 생겼을 때 질환이 없는 분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꼭 폐렴이 아니더라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급성 악화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뭔가 합병증을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서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걸 알고 적절히 진료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더 맞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사하나님께서 예방접종이 있는지 혹시 맞는 시기는 언제인지를 여쭤봐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는 크게는 폐렴 예방접종과 그리고 독감,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번 맞으면은 평생 지속되는 이제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 접종을 하고, 그리고 그 맞는 시기는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반면에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철이 있어서 그러한 예방 접종 시기에 접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대상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RSV라고 해서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예방 접종도 권고는 되고 있는데, 그 접종 가격이나 이제 접종 상태 등에 대해서는 가격이 좀 있어서 뭐 획일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어렵다고 하면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을 그건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하면은 1년 내내 기관지가 부어 있다라고 여쭤보셨는데, 보통 이제 의학적인 정의상은 뭐 1년 내내라기보다는 3개월 이상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기관지가 부어 있다기보다는 염증 상태가 지속돼서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부종이 동반될 수도 있는데 부종이 아닌 형태로 염증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천식 환자들이 쓰는 흡입제와 이제 만성 기관지염, 그러니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겠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쓰는 흡입제가 같은 건지 이제 여쭤보셨고, 천식의 치료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 사실 천식도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지금 뭐 10여 분 남은 시간에 천식의 관리에 대해서 다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은 천식 환자는 항염증제인 흡입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는 흡입제를 쓰는 게 핵심입니다. 반면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 확장제가 들어가는 흡입제를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약은 쓰는 약이 다릅니다. 천식 환자의 흡입기를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사용 전략이 다양합니다. 매일 쓰는 분도 있고 여러 번 쓰는 분도 있고 가끔 쓰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짧은 시간 안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획일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식이 있다고 하면은 나의 상태에 대해서 진료해주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흡입기 사용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COPD 경증 환자여도 흡인성 폐렴 위험도가 올라가는지 얘기하셨는데, 이제 COPD 자체가 흡임성 폐렴과 일반적인 폐렴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이제 COPD 자체가 이제 경증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폐활량에 대해서는 이제 경도의 감소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악화력이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따져서 COPD 환자를 평가를 하고, 또 COPD만 있는 게 아니라 동반 질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체 활동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폐렴 위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COPD가 경증이면 폐렴이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천식 환자분들은 숨을 내쉴 때만 쌕쌕거리는지 이제 들이마실 때도 쌕쌕거리는지 얘기하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내쉴 때 호기시에 이제 기관지가 수축되면서 쌕쌕거리는 게 더 흔합니다.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으로 폐가 손상될 경우에 호흡기 내과나 흉부외과로 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거와 조금 연장되는 선이 있어요. 아까 폐 섬유화증 환자분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폐에 섬유화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폐 섬유화가 있다고 다 폐 섬유화증이나 다 자가 면역 질환은 아니지만, 그 자가 면역 질환이 폐에 섬유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섬유화를 일으켰다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호흡기 내과로 가서 진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흉부외과 교수님도 물론 폐 진료를 하시지만 보통 외과는 수술을 하고, 이제 그런 과가 외과고 약물 치료를 주로 하는 게 내과이기 때문에 우선 대부분 자가 면역 질환은 약물 치료가 주이기 때문에 내과에 가셔서 진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0대 이상 고령분이신데 이제 경증으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치료 중이다. 청소년으로 기흉으로 치료를 하셨고 COPD 때문에 기흉이 재발하셨다. 그래서 COPD는 뭐 경증이어도 급성 악화냐라고 했는데, 기흉이 생긴 거가 급성 악화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COPD도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종이나 이제 폐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형태의 그러한 질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조금 더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단순하게 이제 뭐 경증이고 뭐 급성 악화다라는 게 아니라 기포가 큰 그런 특수한 타입의 COPD일 수 있고, 그러한 COPD는 또 특수한 종류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에어컨 바람을 자주 쐬는데 곰팡이가 생겼는데 냄새가 나고 그렇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어컨 곰팡이도 방치를 해서 생활하고 하면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생 위험이 생기는지 이건데, 사실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유해 인자가 직접적으로 폐질환을 이제 바로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사실 역학적인 연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이제 에어컨은 곰팡이가 폈다 이렇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걸 의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떠한 종류의 곰팡이가 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곰팡이 자체는 이제 폐에 이제 이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때문에 뭐 천식 혹은 기관지 확장증 혹은 다른 간질성 폐질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질환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연관이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곰팡이가 있으면 질환이 생기냐 이렇게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에어컨에 곰팡이가 있고 곰팡이 바람이 있는 곳에 생활하는 거는 폐 건강에 좋지 않은 환경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아톰님의 질문은 이제 그 직장 내에서 공기도 괜찮고 비흡연자고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연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음식도 건강하게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은 혈압이나 당뇨가 발생할 위험이 적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나이에 따른 노화가 있고 그런 경우에서 질환이 아예 안 생기겠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엔젤님이 국가 폐렴 예방 접종이 항체 기간이 짧다. 이제 어떤 예방 접종을 먼저 맞냐라고 하셨는데, 요것도 조금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될 텐데, 이제 그 폐렴 예방 접종에 따라서 그 예방 접종 약물의 어떤 특성이 좀 다르고, 그 약이 커버하는 균종의 수도 달라요. 그래서 기존에는 국가에서 이제 그 예방 접종 해주는 건 23가여서 65세 이상부터 맞았고, 지금 전에 이제 1년에 한 번 맞는다고 하는 거 13가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맞는 예방 접종이 되겠는데, 원래는 이제 13가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23가를 접종하는 게 이제 좋은 전략이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그 두 가지를 합친 20가의 이제 예방 접종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외국에서는 그 접종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고 단일 접종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하고, 국내에서도 도입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 13, 23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20가 하나로 이제 통일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중추성 수면 무호흡은 위험한 병인지 여쭤보셨는데, 수면 무호흡은 또 이거랑 지금 말씀드리는 질환과는 또 다른 완전 질환이에요. 근데 수면 무호흡도 기본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이나 다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관리를 적절히 안 하면은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 다른 질환의 발생 위험도 높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의 푸름님께서 예방을 위해서 식생활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부분을 이제 질문해 주셨고, 그리고 또 비만이나 이제 마른 것 이런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호흡기는 이제 공기를 흡입하는 거다기보다는 공기를 흡입하는 거여서 음식보다는 어떻게 깨끗하고 건강한 공기를 마시냐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음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흔히 지중해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식단이 이제 폐 건강에 좀 좋다는 내용이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마른 것도 문제다라고 했는데, 너무 마른 것도 이제 폐 감염이나 특수한 종류의 폐 감염을 높이거나 혹은 폐질환 치료에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이제 체중과 근력 상태, 신체 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이제 받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체크리스트 정리하고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를 뽑아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또 이제 환자분들의 가족분들, 꼭 환자분들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시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폐기능 검사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몸무게도 그냥 재보죠. 그리고 키도 재보고 혈압도 재보고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측정 지표를 재보면서 몸의 건강 상태를 가늠하기도 합니다. 내 몸무게가 갑자기 빠지거나 찌거나 하면은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 폐에 대해서는 잘 측정을 안 해요. 그래서 폐활량 검사를 통해서 내가 꼭 질환이 있어서 어떤 진단을 받는 게 아니더라 하더라도 혈압을 측정하는 것처럼 몸무게를 재는 것처럼 혈당을 측정하는 것처럼 내 폐활량은 몇 리터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고 내가 재작년에는 몇 리터였는데 오늘은 얼마냐 이런 것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폐기능 검사를 국민 여러분 건강검진에 이제 항목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진적인 측면에서도 해봐도 좋고 그게 아니면은 우리 가까운 병원에 어디서 폐활량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서 폐활량 검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꾸준한 흡입기 사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면은 약을 이제 먹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먹는 약보다 폐질환에는 마시는 약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번 마시는 거에 2가지 혹은 뭐 3가지의 약물이 복합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먹는 약보다 더 최신에 개발된 약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만약에 그 약을 치료한다고 하면은 이제 막 고가의 몇십만 원 이상의 비용을 막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다 보험이 되기 때문에 아주 최신에 개발된 효과적인 약을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흡입기를 처방해 주시면 약은 안 주시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시는 약이 가장 효과가 좋고 그 약을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급성 악화라는 게 호흡기 질환에는 있습니다. 내가 괜찮다가도 여러 가지 이유로 급성 악화가 될 수가 있고 그때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매달 가는 거에 정도의 횟수는 아니더라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태를 체크하시고 폐활량도 재보시고 그리고 급성 악화 요소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한 번 약을 처방받고 다시는 혈압도 안 재고 다시는 병원 가서 상담도 안 한다고 하면은 그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폐질환도 내가 폐활량을 측정을 해보고 그것 때문에 또 낮아서 약을 먹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도 좀 보고 앞으로 이 약을 계속 써야 되는지 약을 바꿔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상의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원인을 알고 악화 인자를 이제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흡연이 되겠고 흡연만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대기 오염이나 환경적인 요소 혹은 폐 감염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또 악화 인자가 있기 때문에 악화 인자를 잘 피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짧으면 짧고 또 길다면 긴 50분 동안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여러분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 했는데 이제 이 생소한 질환인 만큼 저는 이 질환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당뇨병이나 혈압처럼 잘 이해하시고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보신 분들 또 질문해 주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